20년 동안 한 여자는 누구도 버티지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위해 삶을 내어주었고,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희생이 아니라 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찾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신 며느리, 그리고 그 끝에서 드러난 인과응보의 기록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었고 누가 진실을 외면했는지 이제 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주말, 수지는 시댁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과 제철 과일이 가득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석 달. 아직 시댁 방문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남편 민호는 우리 엄마 혼자 계시니까 자주 들러야 해라며 수진의 손을 이끌곤 했다. 수진아, 왜 거기 서 있어? 빨리 들어가자. 남편의 재촉에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다. 칠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곱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왔니? 멀었을 텐데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 시어머니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결혼 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다.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힘들면 언제든 말하렴 하며 먼저 살갑게 대해주셨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수진이 싸온 반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다. 어머, 이 미역국 봐라. 냄새부터 다르네. 수진이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 자주 만들어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 우리 민호가 복 받았어.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다. 그날 오후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수지는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을 방문했다. 남편이 바쁠 땐 혼자서라도 들렀다. 시어머니는 늘 그런 수진을 기다리고 계셨고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집안 청소를 하며 정을 쌓아갔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작은 이상함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이었다. 수진아, 오늘 몇 시에 왔니? 3시쯤 왔어요, 어머니. 그래. 그럼 민호는? 민호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다음 주에 함께 올게요. 아,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시어머니가 물었다. 수진아, 오늘 몇 시에 왔니? 수지는 순간 멈칫했다. 방금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던가? 하지만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답했다. 3시쯤 왔어요, 어머니. 그래,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네.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더라. 괜찮으실까?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건강하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수진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여러 개 사다 놓으신 것, 약속 시간을 헷갈려 하신 것,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신 것.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다. 어느 날 수진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도 잠시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셨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아, 수진이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하지만 수진은 그 표정 속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수진은 더 이상 혼자 걱정할 수 없어 시누이들에게 연락했다. 민호에게는 누나가 둘 있었다. 큰 누나 미정과 작은 누나 지연. 두 사람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친정 소식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다. 언니, 저 수진이에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받은 큰 누나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혹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진 씨, 우리 엄마 나이가 70이 넘었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쓸 필요 없어. 하지만, 됐어. 내가 시간 나면 들를게. 괜히 엄마한테 병원 가자고 해서 불안하게 만들지 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수지는 작은 누나 지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수진 씨,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그게 다 치매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됐어, 됐어. 우리 엄마는 내가 더 잘 알아. 괜찮으시니까 걱정 마. 시누이들은 모두 수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며느리가 괜한 걱정을 한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남편 민호 역시 누나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엄마는 괜찮으셔. 그냥 나이 드시는 거야. 하지만 여보,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음에 엄마 보고 물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도 수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진은 답답했지만 혼자서라도 시어머니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괜찮은데 왜 병원에 가냐며 거부하셨지만 수진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라고 설득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신경과 전문의는 시어머니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문제.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 의사는 MRI 검사와 혈액 검사를 권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매.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다. 지금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호자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수진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진료실을 나서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수진아, 검진 결과 괜찮대?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진단 결과를 알렸다. 전화를 받은 큰 누나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뭐? 치매?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대요. 아니, 수진 씨가 멋대로 병원을 데려갔다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그때 저한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가족들한테 상의도 없이 병원을 가? 그리고 치매라니.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큰 누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작은 누나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수진 씨, 혹시 오진 아니야? 다른 병원에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확실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시누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며칠 후 시댁의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 누나 미정, 작은 누나 지연, 남편 민호, 그리고 수진.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계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큰 누나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지는 병원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부터 약을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인지 훈련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대요.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작은 누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초기 단계고 어머니께서 낯선 환경 가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대요. 집에서 돌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럼 누가 돌보는데? 큰 누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나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시댁도 챙겨야 해서 무리야. 큰 누나가 먼저 손사래를 쳤다. 작은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엄마를 돌봐. 불가능해. 그럼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지만 시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데? 한 달에 몇백씩 나가는 거 누가 돼? 그럼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하면. 수진 씨. 큰 누나가 차갑게 수진을 쳐다보았다. 우리 엄마 지금 누구 집에 계셔? 민호네 집이잖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당연히 돌봐야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야? 하지만 언니,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일? 수진 씨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엄마 돌보는 게 우선이지. 작은 누나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는 멀리 살고 있고 수진 씨는 바로 옆에 있잖아. 당연히 수진 씨가 돌봐야지. 남편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회의는 결국 수진이 어머니를 돌본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간병 비용, 병원비, 약값 모두 수진과 민호가 부담하기로 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던 것이다. 수지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공원까지 걸어가요. 응, 그래. 날씨 참 좋네.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 서셨다. 수진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산책 나온 거예요, 어머니. 아, 그렇구나. 잠시 후 또다시 같은 질문. 수진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수진은 참을성 있게 답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수진은 매번 친절하게 대답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인지 훈련 시간.
병원에서 받은 워크북을 펼쳐 함께 문제를 풀었다. 간단한 숫자 세기, 그림 맞추기, 날짜 쓰기 처음엔 시어머니도 열심히 따라 하셨지만 점점 집중력이 떨어졌다. 에이, 이거 너무 어려워. 안 할래. 어머니, 조금만 더 해요. 이게 중요하대요. 싫어. 나 피곤해.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셨고 수지는 달래고 또 달랬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는 불안해하셨다. 해가 지면 더 혼란스러워하는 증상, 일명 해질녘 증후군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내 집이 어디 갔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제가 수진이에요.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야? 시어머니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설명했다. 저는 민호 아내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아, 그래, 그랬지. 시어머니는 잠시 후 다시 평온해지셨다. 하지만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수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시어머니 간병에 매달렸다. 병원비와 약값은 점점 늘어났고 남편 민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단 한 번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전화로 안부만 물을 뿐이었다. 엄마 어때? 괜찮으시지? 응, 괜찮으셔. 그래, 수진 씨가 잘 돌보고 있구나. 고마워.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고맙다는 말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 어느 날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살이 빠지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35의 나이가 40처럼 보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수지는 잠시 무력감에 빠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고맙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힘들었지만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가족이었고 수진은 그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10년의 여정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랑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외로움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버티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10년 전쟁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의사의 예상보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초기에는 가끔 기억을 잃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워 하셨다. 어느 날 새벽 3시 수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서서 계란을 하나씩 깨뜨리고 계셨다. 바닥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질척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 준비해야지 애들 학교 가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50년 전 과거로 돌아가 계셨다. 아직 어린 자식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계란을 조심스럽게 빼앗으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새벽이에요. 조금 더 주무셔야 해요. 새벽? 아니야, 애들 밥 차려줘야 해.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며 다시 냉장고로 향했다. 수지는 30분 넘게 설득한 끝에 겨우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바닥에 엉망이 된 계란을 닦아내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 민호는
피곤해지든 수진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배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찾으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수지는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밖은 위험해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심지어 수진을 밀쳐내려 하셨다. 수진은 넘어지며 팔에 멍이 들었지만 참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셨으니까. 결국 수진은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시어머니가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 조치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수진을 찾아왔다. 수진 씨, 어젯밤에 시어머님이 창문으로 소리 지르시던데 도와달라고 괜찮으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수진은 서둘러 설명했다. 아, 그게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문을 잠가둔 건데. 아이고,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웃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를 가두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 즈음 수진이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요즘 너무 자주 결근하시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합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한 달에 절반은 결근했다. 병원 진료,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 밤새 잠 못 이룬 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직 통보였다. 수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두고 다닐 수가 없어.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누나들한테 다시 말해봐. 비용 분담하자고. 민호는 무책임하게 말했지만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누이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수지는 시누이들에게 전화했다. 언니, 저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라도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하면. 수진 씨, 큰 누나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건 수진 씨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직장 그만두라고 했어? 수진 씨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해? 하지만 어머니는 언니의 친어머니시잖아요. 그래, 우리 엄마 맞아. 근데 지금 우리 엄마 누구 집에 계셔? 민호네 집이잖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됐어. 우리는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아. 수진 씨네가 알아서 해. 돈 없으면 요양원에 보내든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작은 누나 지연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수진 씨, 우리도 애들 학원비 대느라 빠듯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수진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수진은 회사를 그만뒀다. 그날부터 수진의 삶은 오롯이 시어머니 간병에 묶였다. 수진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을 하자 시누이들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졌다. 오히려 수진을 감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큰 누나 미정이 갑자기 시댁을 방문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엄마, 잘 지내셨어요?
누구야 넌? 시어머니는 친딸인 미정을 알아보지 못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나야. 미정이. 미정이? 미정이가 누구야?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미정은 수진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수진 씨, 엄마가 나를 왜 모르는 거야?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졌어? 언니,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족도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대요. 제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그건 수진 씨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수진은 어이가 없었다. 1년 넘게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엄마 약은 제대로 먹이고 있어?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고? 당연하죠. 약도 빠짐없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도. 그럼 왜 엄마 상태가 이 모양이야?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방 안으로 숨어버리셨다. 수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언니, 치매는 약으로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진행을 늦출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변명 그만해. 수진 씨가 무성의하게 돌봐서 이렇게 된 거잖아. 미정은 일방적으로 수진을 비난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미정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엄마 봤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수진이가 제대로 안 돌보는 것 같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작은 누나 지연이 답했다. 그러게. 나도 전에 전화했을 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수진이한테 맡겨놓으니까 불안해. 남편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그 대화 내용을 보고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영양제, 특수 침대 대여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을 넘었다. 수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시누이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언니들, 정말 죄송한데 한 달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 씨, 우리도 돈이 없어.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언니, 어머니 친자식인데 조금씩이라도. 안 된다니까? 수진 씨네가 돈이 없으면 요양원에 보내. 왜 우리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해? 큰 누나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매달렸다. 여보, 누나들한테 직접 말해줘. 내가 말하면 안 들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민호는 누나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누나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다. 결국 모든 비용은 수진과 민호가 떠안았다. 수진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옷은 사지 않았고 외식도 끊었다. 심지어 미용실도 가지 않고 집에서 머리를 자르며 버텼다. 수진의 모습은 날로 초라해졌다. 치매 3년 차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공격성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 시어머니께 식사를 드리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저를 집어 던졌다. 싫어. 먹기 싫어.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밥 좀 드세요. 싫다니까? 시어머니는 밥그릇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수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낯설었다. 전에는 온화하고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적대적이고 차가웠다. 어머니, 저리 가. 넌 누구야? 시어머니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는 아프신 거니까. 바닥에 쏟아진 밥을 치우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수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아, 넌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손을 풀어냈다.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다. 수지는 방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수지는 병원에 전화해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치매 환자들에게 공격성은 흔한 증상입니다. 약을 조절하거나 환경을 바꿔보는 방법이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보호자분이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에 주의하라니.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을 때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란 말인가. 어느 날 저녁 남편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나 지방으로 발령 났어. 뭐? 회사에서 부산지사로 가라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야. 수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는 눈을 피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핑계라는 것을. 여보, 진짜야?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야? 회사 발령이라니까. 그럼 나랑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도 같이 가야지. 수진아, 엄마를 어떻게 데리고 가? 부산까지 가면 병원도 새로 찾아야 하고 여기서 계속 지내는 게 나아. 그럼 나 혼자 어머니를 돌보라고? 미안해. 주말마다 올게.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 달 후, 민호는 짐을 싸서 부산으로 떠났다. 주말마다 온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다. 수진과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고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수진만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동네 사람들은 수진을 효부라고 칭찬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없어요. 힘들 텐데 참 기특하네요. 복 받을 거예요. 이웃들의 칭찬은 따뜻했지만 수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정작 가족들은 수진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작은 누나 지연이 시댁에 들렀다. 수진은 반가운 마음에 차를 준비했지만 지연의 첫마디는 비난이었다. 수진 씨,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 안 해? 거실은 깨끗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방 한쪽에 기저귀와 간병용품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 돌보느라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지내시면 어떡해. 더럽다니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그리고 엄마 옷 좀 봐. 왜 이렇게 낡았어? 새 옷 안 사줘? 옷은 계속 사드리는데 어머니가 자꾸 찢으시고 더럽히셔서. 변명 그만하고 제대로 좀 해. 우리가 돈도 안 되는데 최소한 이것도 못해? 지연은 비아냥거리며 집을 나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수지는 이제 39.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50대처럼 늙어 있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수진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시어머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에 시누이들의 단톡방 메시지가 떴다. 엄마 상태 어때? 요즘 수진이가 제대로 돌보는 거 맞아? 글쎄, 믿음이 안 가. 우리가 가끔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은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한 여자는 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심장한 말이 펼쳐집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7년째 되는 해 가을이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요즘 시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만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집 다 왔어요. 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드리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수진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랐다.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또렷하고 맑은 눈빛이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정확하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알아보신 것이다. 얼마 만인가.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미안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자식들이 수진을 어떻게 대하는지, 수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천사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수진도 울고 있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오늘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해주셨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진정하시고 수진을 안방으로 이끌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목적이 분명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안방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봉투. 봉투요? 수지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노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수진이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막았다. 지금은 안 돼. 내가 죽고 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꼭 열어봐. 그리고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수진아, 넌 착한 애야. 내 딸보다 더 낫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순간의 각성이 끝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가 어디지? 시어머니는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 또렷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금세 잠이 드셨다. 수지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당부를 기억하며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죽고 나서 열어보라니 제발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수진은 조용히 기도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의사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 각성이라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짧은 순간 동안 정신이 또렷해지는 현상.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곧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건 보호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깊은 곳에 그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의사의 말에 수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수진에게 빚을 졌는지.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 알고 있다. 아이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절대 애들한테 말하지 마.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수지는 궁금했지만 열어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졌다. 수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옆을 지켰다. 이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드리고 3시간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4시간마다 물이나 죽을 조금씩 먹여드렸다.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수진을 붙잡고 말했다. 수진 씨, 얼굴이 왜 이래? 밥은 제대로 먹어? 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이러다 수진 씨가 먼저 쓰러지겠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수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50대 후반처럼 늙어 보였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머리는 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수진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즈음 큰 누나 미정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누나 지연도 함께였다.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네, 많이 악화되셨어요. 수지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엄마, 나야. 미정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지연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두 자매는 실망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다. 수진 씨,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치매가 말기로 접어들어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연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걸 지금 말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씀드렸잖아요, 언니들. 몇 달 전에도 전화로 대충 말한 게 제대로 알려준 거야? 이렇게 심각한 걸 직접 와서 말했어야지. 미정은 화를 냈다. 수진은 억울했지만 참았다. 그리고 수진 씨, 엄마 몸에서 냄새 나는데 제대로 씻기고 있어? 매일 닦아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침대에만 계시다 보니까. 변명하지 마. 우리 엄마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방치라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넘게 밤낮으로 돌봤는데 방치라니. 됐어. 우리가 직접 확인할게.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겠어. 요양원은 싫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이 상태에서 무슨 판단을 하겠어. 우리가 결정할 거야. 미정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집을 나갔다. 지연도 따라 나가며 수진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수진 씨,
엄마 제대로 좀 돌봐. 우리가 계속 확인할 거니까. 문이 닫히고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탈함만 남았다. 며칠 후 시누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편 민호도 함께였다. 수진 씨, 우리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요양원이 있대. 엄마를 거기 모시는 게 어때? 언니 어머니는 요양원 가기 싫어하세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엄마 상태가 이렇잖아. 집에서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 저는 끝까지 모실 수 있어요. 수진 씨,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수진 씨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엄마 상태가 왜 이렇게 빨리 나빠졌는데? 그건 치매가 진행되어서 우리는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거기는 전문 인력이 있잖아. 수지는 남편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당신 생각은? 나는 누나들 의견을 따르는 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셔야 해요. 요양원 가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수진 씨, 고집 부리지 마. 이건 우리 가족의 결정이야. 저도 가족이에요. 수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미정과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7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사람이 저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서 버틴 사람이 저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요양원 보내겠다고요? 수진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언니들은 단 하루도 어머니 곁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야, 이 사람이. 미정이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친자식이야. 수진 씨는 며느리일 뿐이고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친자식이면 뭐해요? 어머니를 버린 자식인데. 수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정과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다. 수진 씨, 지금 우리 보고 어머니 버렸다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간병 안 하고 돈도 안 대고 그러고도 지금 와서 결정권을 주장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미정이 손을 들려는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으윽.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였다. 수지는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다. 어머니, 어머니. 수지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시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경련이라고 설명했다. 수지는 자책했다. 자신이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돌보시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건가? 복도에서 시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봐, 내가 뭘 했어. 수진이가 제대로 못 돌보고 있다니까. 맞아.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중요했다. 밤이 깊어갔다. 시누이들과 남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수진만 병실에 남아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진을 꽉 쥐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으로 수지는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수진의 존재를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며 밤을 새웠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요양원을 주장했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가 모실 수 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수진 씨, 고집 부리지 말고. 언니들이 돌볼 자신 없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시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못마땅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시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영양제를 추가했고 물을 더 자주 먹였고 매일 몸을 꼼꼼히 닦아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은 다시 서랍 속 봉투를 떠올렸다. 죽고 나서 열어보라. 시어머니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수진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무거운 느낌이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이걸 지금 열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수진은 다시 봉투를 제자리에 넣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랑 함께요. 수지는 잠든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다. 수지는 여전히 혼자였다. 남편은 부산에서 거의 오지 않았고 시누이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을 뿐이었다. 수지는 외로웠지만 시어머니가 곁에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하얗게 새어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다. 나는 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하지만 수지는 후회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돌본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수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유난히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며 속삭였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다가올 이별 앞에서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랍 속 봉투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비밀을 꺼내놓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새로운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폭풍이 펼쳐집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0년째 되는 해, 겨울이 왔다. 시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이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의 준비 같은 건 할 수 없었다. 10년을 함께 보냈다. 시어머니는 이제 수진에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눈 가족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랑 조금만 더 함께 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희미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봄날, 작은 이상 증상들, 치매 진단, 악화되는 증상들, 가족들의 비난, 혼자 견뎌낸 밤들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023년 12월 15일 새벽 5시. 수지는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다.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누워 계셨다. 어머니. 수진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어머니. 수진은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착한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계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손을 잡아드렸는데, 어머니, 어머니. 수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10년간 함께했던 시간이 끝났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어.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했다. 큰 누나 미정과 작은 누나 지연 모두 급히 오겠다고 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히고 방을 정리했다.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다. 오전 10시쯤 시누이들이 도착했다. 큰 누나 미정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엄마, 엄마, 왜 이렇게 가셨어요? 작은 누나 지연도 따라 들어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엄마. 수지는 거실에서 멀리 그 모습을 지켜봤다.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보러 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미정이 붉게 부은 눈으로 나와 수진을 노려봤다. 수진 씨, 엄마 상태 어제는 괜찮으셨어? 네, 평소와 비슷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수진은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자신 탓이라는 건가? 엄마 몸에 이상한 데 없었어? 제대로 돌봤던 거 맞아?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확인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편히 가셨는지. 미정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지연도 거들었다. 맞아. 혹시 약을 잘못 드린 건 아니야? 아니면 넘어지신 건 아니고? 그런 일 없어요. 어머니는 편히 가셨어요. 수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장례 준비도 하기 전에 이런 의심을 하다니. 장례식장은 집 근처 병원에서 치렀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시누이들은 수진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결정했다. 수진 씨는 그냥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제일 오래 돌봤는데 우린 친자식이야.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 미정은 차갑게 말했다.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웃들, 병원 간병인들, 시어머니를 알던 분들. 그들은 하나같이 수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0년이나 모시다니 대단하세요.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어르신이 그렇게 오래 버티시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효부세요.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이웃들의 위로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시누이들의 귀에는 곱게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저녁 무렵 미정이 수진을 구석으로 불렀다. 수진 씨,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닌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이웃들이 수진 씨만 칭찬하던데.
마치 수진 씨 혼자 엄마 모신 것처럼 말하더라고. 사실이잖아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언니들이 뭘 했는데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야, 이 사람이. 미정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조문객들이 쳐다봤다. 미정은 겨우 참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수진 씨, 지금은 엄마 장례식이야.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하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고. 미정은 협박 섞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다. 시누이들은 상주로서 곡을 하고 절을 받았다. 수진은 뒤에서 조용히 보조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수진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수진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모셨어요. 수진 씨가 없었으면 어르신이 어떻게 되셨을지. 수진 씨 덕분에 어르신이 편히 가셨어요. 조문객들은 시누이들보다 수진을 더 위로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누가 진짜 시어머니를 돌봤는지. 병원 간병인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끔 어르신 댁에 들렀는데요. 10년 내내 며느리분 혼자 모시시더라고요. 자식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말에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었다. 미정이 황급히 말을 받았다. 저희도 자주 왔었는데요. 그냥 못 보신 거겠죠.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바로 옆집인데 정말 며느리분 혼자 10년간 돌보셨어요.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 다 봤어요. 맞아요. 새벽에도 며느리분만 계시고 자식분들은 명절에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조문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시누이들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다. 미정과 지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수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장을 치른 후 가족들이 시댁에 모였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였다. 큰 누나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엄마 재산 정리를 해야겠지. 이 집도 있고 통장도 있을 텐데. 엄마 통장은 어디 있어, 수진 씨? 지연이 물었다. 수진은 서랍에서 통장 몇 개를 꺼냈다. 하지만 금액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병원비와 간병비로 쓰였기 때문이다. 뭐야, 이게 다야? 엄마 돈이 이것밖에 없어? 미정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원비랑 약값으로 다 나갔어요. 그럼 이 집이라도 팔아야겠네. 이 집 시세가 얼마지? 집은 못 팔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 우리 엄마 집인데 왜 못 팔아?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평생 사셨잖아요. 함부로 팔 순 없어요. 수진 씨, 지금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 알지? 우린 친자식이야. 저도 10년간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것도 권리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미정이 코웃음을 쳤다.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야? 법적으로 상속권은 자식들한테 있어. 그럼 10년 동안 들어간 간병비는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가 모두 제가 됐어요. 그것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 당연한 일이었다면 언니들도 했어야죠. 왜 저만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만 했잖아요. 그러고도 지금 상속권을 주장해요? 수진 씨, 진정해. 민호가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진정 못해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언니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대로 못 돌본다.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 온갖 비난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도 지금 와서 재산 나눠달라고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미정이 벌떡 일어났다. 수진 씨, 선 넘지 마. 우린 친자식이야. 수진 씨는 며느리일 뿐이고 법적으로 우리한테 권리가 있어. 그럼 법대로 해요. 수진도 소리쳤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 수진을 쳐다봤다. 10년간 들어간 간병비 영수증 다 모아뒀어요. 병원비, 약가, 모든 비용 기록 다 있어요. 법대로 하자면 언니들이 제게 갚아야 할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수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정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간병비 청구하면 언니들이 책임져야 해요. 친자식이니까요. 법적으로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다. 수진아, 그만해. 민호가 말렸지만 수진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아. 10년 동안 너무 참았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족이었어? 한 번도 가족처럼 대해준 적 없잖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시누이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언니, 엄마가 숨겨둔 돈이 분명히 있을 거야. 통장만 있을 리 없어. 맞아.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없을 리 없어. 두 사람은 옷장, 서랍, 장롱을 모두 뒤졌다. 그러다 안방 서랍 밑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미정이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은 황급히 달려가 봉투를 낚아챘다. 이게 뭔데 숨기는 거야? 이건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뭘 줘? 말이 안 되잖아. 보여줘. 미정이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은 단단히 붙잡았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장이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봐야지. 어머니께서 저한테만 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수진의 말에 시누이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수진 씨, 지금 우리 엄마 유언장을 숨기려는 거야? 그거 불법이야. 불법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엄마가 정신도 없으신 상태에서 무슨 유언을 하셨겠어. 수진 씨가 조작한 거 아니야? 미정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조작이라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재산 때문이지. 수진 씨, 10년 동안 우리 엄마 모신 게 다 이거 노린 거 아니야? 뭐라고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쳐다봤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노린 거지? 우리 엄마 재산.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10년 동안 우리한테 엄마 맡기지 않고 혼자 모신 거야?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런 거잖아. 미정의 말에 수지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10년간의 헌신이, 사랑이, 희생이 모두 재산 욕심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 봉투 보여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고소하세요.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수지는 봉투를 꼭 안고 방을 나갔다. 시누이들은 수군거렸다. 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분명히 유언장이나 통장이 있을 거야.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저 봉투 꼭 받아내야 해. 그날 밤 수지는 봉투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누이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재산 노리고 모신 거라고?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다. 10년의 세월이, 하루도 빠짐없는 간병이, 밤새 지켜보던 시간들이 모두 재산 욕심으로 해석되다니. 어머니 이럴 줄 알고 봉투를 주셨나요? 수지는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다. 이제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장례가 끝나고 마음이 조금 정리된 후에 열어보기로 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시누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진에게 유언장과 모든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수진은 혼자 시댁에 남아 있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은 낯설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드디어 결심했다. 봉투를 열기로.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시어머니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과 통장 몇 개, 그리고 영수증 뭉치가 나왔다. 노트 첫 장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나를 돌본 사람은 며느리 수진 하나뿐이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수진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수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고 시누이들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수진은 밤새 시어머니의 노트를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아직 정신이 또렷했을 때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3년 11월 3일.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앞으로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했다. 무섭다. 하지만 지금, 내가 또렷한 지금, 진실을 기록해 두려 한다. 내가 기억을 잃어도 이 기록만은 남을 것이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내 자식들은 진작부터 나를 짐으로 여겼다. 큰딸 미정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다. 작은 딸 지연은 언니네 집이 넓으니까 언니가 모시라고 했다. 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며느리 수진이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 미안했다. 며느리에게 이런 짐을 지우다니. 하지만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두. 다음 페이지들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14년 3월 15일. 미정이 찾아왔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미정은 내 통장을 달라고 했다. 엄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미정의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거절했다. 미정은 화를 내며 나갔다. 2014년 7월 20일. 지연이 몰래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은행에서 온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다.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다. 500만 원. 지연에게 전화했지만 엄마가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발뺌했다. 나는 기억이 흐릿해져서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도장이 보관함에서 사라진 것은 분명했다. 2015년 2월 10일, 민호가 부산으로 떠난다고 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못 모시겠어요 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마저 나를 떠나다니. 수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나를 계속 돌봐주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수지는 노트를 읽으며 울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치매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셨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다. 2016년 5월 3일. 오늘 미정과 지연이 함께 찾아왔다. 두 사람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설득했다. 나는 싫다고 했다. 그러자 미정이 말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요양원 가세요. 나는 슬펐다. 내 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2016년 8월 17일.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내 명의로 된 보험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나는 가입한 적이 없는 보험이었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지연이가 내 명의로 가입한 것이었다. 수익자는 지연.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2017년 3월 22일. 미정이 내 집 근처 부동산에 다녀간 것을 이웃에게서 들었다. 이 집의 시세를 알아본 것이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2018년 6월 10일. 지연이 내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다. 나는 카드를 준 적이 없다. 틀림없이 몰래 복사한 것이다. 나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인출 내역이 총 1,500만 원이 넘었다. 모두 미정과 지연이 가져간 것이다. 수지는 노트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누이들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읽어 내려갔다. 2019년 4월 5일. 오늘 나는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 노트를 건넸다. 수진은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죽고 나서 열어봐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진을 믿는다. 2020년 9월 18일. 이제 내 기억이 많이 흐려졌다. 오늘은 수진의 얼굴도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이 노트만은 꼭 숨겨두었다. 서랍 깊은 곳에 수진이 찾을 수 있도록.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돌본 사람은 며느리 수진 하나뿐이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내 재산은 모두 수진에게 주고 싶다. 수진아,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나는 행복했다. 2021년 1월 14일 마지막으로 정신이 맑은 날에 수지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미안함이, 고마움이 모두 느껴졌다. 노트 외에도 봉투 안에는 여러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누이들이 몰래 인출한 내역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총 금액은 2,300만 원. 보험 가입 서류.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서명은 분명 다른 사람의 필적이었다. 수익자는 지연. 보험금은 5천만 원. 대출 서류. 시어머니 명의로 받은 대출. 금액은 500만 원.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지연이 몰래 받아간 것이다. 부동산 시세 조회 기록. 미정이 부동산에서 집의 시세를 알아본 흔적. 날짜는 2017년 3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시어머니가 직접 쓴 유언장.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이 집, 예금, 모든 것을 수진에게 준다. 내 자식들 박미정, 박지연, 박민호는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내 마지막 의지다. 2019년 6월 1일 박순자. 유언장에는 시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공증인의 확인 도장도 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다. 수지는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누이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수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묻어두려 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시누이들의 악행이 계속되자 생각이 바뀌었다. 어머니, 제가 이걸 세상에 알려도 될까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그래,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수진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이수진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매 시어머니를 혼자 돌본 일, 시누이들의 비난, 그리고 발견한 증거들. 변호사는 노트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네요. 그렇죠?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제목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까지 받으셨네요. 그럼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분들이 저지른 범죄들도 고소할 수 있고요. 변호사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가족이잖아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가족. 그래, 가족이다. 하지만 그들은 수진을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었던가? 10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용했고, 비난했고, 모욕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 날에도 그들은 제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10년간 모셨다고 했어요. 제 헌신을, 제 사랑을 모두 재산 욕심으로 치부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하고 시누이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 일주일 후 시누이들에게 법원의 통지서가 날아갔다. 유언장 검인 신청 통지서와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인한 고소장. 미정은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렀다. 야, 이수진. 너 미쳤어? 우리 고소했어? 네, 고소했어요. 가족끼리 고소를 해? 너 정말. 언니가 먼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뭐? 1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정이 당황했다. 너 진짜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언니가 하실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돈 빼돌린 것, 보험 사기, 다 증거 있어요. 뭐? 어머니께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어요. 치매 걸리시기 전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정이 다시 말했다. 수진아, 우리 합의하자. 응?
괜히 법정까지 가서 창피할 것 없잖아. 이미 늦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야, 이 사람아. 미정이 소리를 질렀지만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언니, 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법정 가면 저 정말 끝나요. 그건 10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어머니 명의로 돈 빼돌릴 때, 보험 사기 칠 때 생각했어야죠. 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요, 저한테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가 전과자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진작 생각하셨어야죠. 언니,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민호도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신은 뭐예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으면 함께 버텼어야죠. 혼자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아, 제발 누나들 봐줘. 응?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수지는 비웃었다. 당신네 가족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10년 동안 저 혼자 버티는 동안 누가 도와줬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일만 남았다. 2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유언장 검인 신청 재판이었다. 신우이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미정이 주장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 환자셨어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2019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고인은 치매 초기 단계였고 공증인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공증인이 고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은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이 온전한 정신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정이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공증인의 확인이 있는 이상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또한 고인이 작성한 노트가 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노트를 제출했다. 이 노트에는 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전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방치했고 재산을 빼돌렸으며 오직 며느리만이 자신을 돌봤다고 기록하셨습니다. 판사는 노트를 넘기며 읽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들, 이 노트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게 있습니까? 미정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은 원고 이수진에게 상속됩니다. 판사의 판결에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승리였다. 두 번째 재판은 형사 재판이었다.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미정과 지연이 기소되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박미정과 박지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박순자의 통장에서 총 2,3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지연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무단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대출 서류, 보험 가입 서류가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다. 미정과 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해자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돈 관리를 할 수 없었기에 딸들이 대신 관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 몰래 인출했습니까? 그리고 왜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린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또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노트에는 딸들이 내 돈을 몰래 가져갔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알고 있었고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미정과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인으로 나온 이웃들도 증언했다. 10년 동안 며느리분만 어르신을 돌봤어요. 딸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며느리분 혼자 계셨어요. 가족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간병인도 증언했다. 제가 가끔 어르신 댁에 갔는데 항상 며느리분 혼자 계셨어요. 밤낮으로 돌보시더라고요. 딸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든 증언이 수진에게 유리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미정, 박지연은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보험 사기 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빼돌린 금액 2,3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총 3,300만 원을 배상하라. 판사의 판결에 미정과 지연은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시댁을 정리했다. 집은 수진의 소유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예금도 모든 것이 수진에게 상속되었다. 시누이들은 벌금을 내고 빼돌린 돈을 변제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다. 누가 진짜 효자였는지, 누가 페리나였는지. 민호는 부산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수진은 이혼을 요구했다. 미안해, 수진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도 힘들었어.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 혼자 버텼어요. 당신은 도망갔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혼 서류 작성해 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산소를 찾아갔다. 깨끗하게 정돈된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제가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1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일어났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결국 진실이 이겼어. 어머니. 수지는 미소 지으며 산을 내려왔다. 10년의 세월이 끝났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었다. 순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6개월 후 카페 순자의 집이 문을 열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다.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사장님, 저분은 누구세요? 제 시어머니세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와, 멋진 분이셨나 봐요. 네,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수진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날도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에 내리쬐었다. 손님 몇 명이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었다. 언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수진을 불렀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호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수진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알겠어요. 수진은 커피를 내리며 지연을 힐끗 쳐다봤다. 지연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재판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서 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커피를 가져다 주자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미안해. 진심이야. 정말 잘못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 돈에 손을 댄 거야.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 돈에 손대지 않았어요. 알아. 언니가 옳았어. 나는 정말 쓰레기였어.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금 와서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수지는 지연을 바라봤다. 한때는 증오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희미했다. 지연 씨. 응? 저는 지연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진이 말을 이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지연 씨도 자식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지연은 커피값을 내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약한 건가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카페 순자의 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이들도 많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여성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치매세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밤에 배회하시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사장님처럼 10년을 버티신 걸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요? 네.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그 여성이 간 후 수지는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어머니,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네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1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가을날, 수지는 카페를 일찍 닫고 산소를 찾아갔다. 시어머니의 기일이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산소 앞에는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민호였다. 당신? 수진아.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일어났다. 나도 인사하러 왔어. 두 사람은 나란히 시어머니 산소 앞에 섰다. 잘 지내? 응. 당신은? 나도 뭐 그럭저럭. 부산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알아. 그냥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도망쳤어. 힘들다고, 못 견디겠다고. 근데 넌 10년을 버텼잖아. 나는 정말 부끄러워. 수지는 민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민호 씨. 응? 저는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수지는 산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웃으며 걸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카페 순자의 집은 이제 동네를 넘어 유명한 곳이 되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수진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도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사람들은 수진에게 고마워했다. 수진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준혁은 자주 카페를 찾았다. 그리고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준혁은 사회복지사였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수진 씨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10년이나 모시다니.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준혁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수진은 그런 준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카페 순자의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다.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했다. 내 딸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10년간의 고통은 이제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추억 위에 새로운 행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수지는 준혁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수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수진의 10년은 끝났지만 그녀가 배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